앞으로 계속 많이 오실 거거든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의 주제는 우리 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할 권유공무 중에 하나가 편의시설 개선 활동이거든요. 그쪽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요. 아마 구체적인 숫자 같은 것은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스터디하면, 네, 뭐랄까, 방향적인 거, 철학, 민족적인 거, 그동안의 역사들, 그런 것들 아마 교육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김사모 센터장님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우리 여기까지 버스를 타고 왔는데요. 봄날이어서 제가 옷을 좀 벗었습니다. 우리 김철호 소장님하고 순천센터는 앞으로 하고는 인연이 깊고 또 옛날부터 뭐 자주 다니던 곳이긴 합니다. 옛날에 1층에 있었어요. 우리 사무실 처음에 순천센터 그때부터 많이 다니고 또 여기 오면 우리 소장님 총각이잖아, 그죠? 그 소장님 아파트에 가서 하고 네, 그런 것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는 제가 이제 부산 장애자립생활센터에 좀그 매여 있어서 밖으로 잘 이제 못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요 근래 좀 뜸했는데 다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편의시설 여기 단원들 계시죠, 그죠? 단원들 계시는데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요 순천센터에서 꾸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도 원래는 이제 자립생활센터에서 일하기 전에는 서울에서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 센터라는 데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어요. 거기 수장으로. 그래서 온갖 모니터링을 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거, 또 뭐 전국의 뭐 지방의회라든가 국회라든가 뭐 이런 데 모니터링을 좀 많이 해봤는데, 그리고 또 부산에 있는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부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도 이제 이런 비슷한 모니터링을 이제 작년에 시행을 해서 좀 큰 성과를 이렇게 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시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부분은 이제 제가 제목을 이제 접근성 이동성의 시민적 의의하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장애인들이 불편해서 이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면 개선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없던 시설물이 생기고 또 있던 것도 문제가 되는 거는 좀 더 많이 개선되고 하는 이런 활동을 하고 할 건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비단 장애인들한테만 이로운 게 아니고 우리 사회에 사는 모든 시민들, 모든 국민들한테 우리의 편의시설이 상당한 기여를 한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많은 편의시설이 만들어지는데, 그 편의시설은 장애인들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비장애인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는 이 활동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은,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공동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우리가 활동한다. 그런 이제 생각을 우리 단원들이 먼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당연히 나 자신을 위한 활동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한 활동이기도 하다라는 게 우리 페이스 모니터링의 의의라면 의의라고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이제 이런 관점을 이제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장애인 시설을 우리가 조사하러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동할 수 있는 시설물을 우리가 조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 국민들 중에 우리가 또 순천 시민들 중에 우리가 적어도 순천 시민의 편리함을 개선하는 데 최선두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가 한번 이제 사례를 가지고 쭉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어디에 있고자 짜는 거야? 뭐라는 걸까?
제가 한 건가요? 아니면 또 있어? 한 건가요? 제가. 거기서 누가 그러면 지금 잠깐 안 되죠 이게? 좀 멀어서 안 돼요. 아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죠? 내가 좀 심한데. 다시 뒤로 가세요. 예, 뒤로. 예, 이 접근권과 이동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국제사회에서 보면 1980년대부터 등장한 용어예요. 우리 장애 쪽에서 접근권, 이동권, 혹은 접근성, 이동성 이런 말을 씁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뭐 조금 더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용어예요. 접근권은 어디에 특히 휘적한 사람이 건물이나 아니면 어떤 공원이나 길거리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야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있고 참여를 해야 우리가 온전한 시민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접근은 인간 활동의 가장 기본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죠, 그죠? 근데 비자민들한테 이런 말 쓸 필요가 없어요. 그죠? 다 접근하는데. 근데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짚거나 아니면 시각장애가 있는 이런 사람들은 접근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분들의 이제 접근할 권리를 이제 보장하다라는 게 이제 접근권이고, 이동권은 뭐냐면 우리가 버스를 타야 되고 지하철을 타야 되고 비행기를 타야 되고 배를 타야 우리가 어디 다른 우리가 목적하는 목적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버스가 옛날처럼 저상버스가 없거나 계단 있는 버스가 있거나 혹은 뭐 우리 순천처럼 지하철이 없거나 혹은 택시 같은 것도 휠체어 탄 사람은 안 태워주니까 일반 택시는 특별한 택시 같은 거 만들고 이런 것들을 옛날에 휠체어 탄 사람이 비행기 타는 걸 상상도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휠체어 타고도 비행기를 다 탈 수 있도록 항공기에 대한 접근성도 다 법으로 이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공기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니까 항공기를 타고 우리가 해외도 갈 수 있고 서울도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동이 가능한 거. 이런 거를 좀 이동 접근권을 우리 몸이 어디까지 딱 도달하는 걸 접근권이라 하면 이동권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우리가 멀리 다른 데로 이렇게 가는 걸 이동권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접근권과 이동권에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죠, 그죠? 자, 이제 넘겨볼게요. 자, 이거는 우리 장애인 쪽은 아닌데 흑인들이에요. 미국에는요, 이 55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희한한 나라였어요. 어떤 나라냐면 버스를 타면 앞자리에는 백인이 앉고 뒷자리에는 흑인이 앉아요. 이 섞어 앉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항상 앞자리는 백인이 앉고 뒷자리는 흑인. 근데 버스를 많이 타는 사람들은 흑인이겠습니까? 백인이겠습니까? 흑인이 더 많이 타겠지. 왜? 흑인은 뭐가 없기 때문에 예? 돈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자가용이 없다. 자가용. 그 백인들은 다 자가용 타고 다니서 말이야. 흑인들은 다 버스 타고 다녀야 돼. 그럼 여기 잘나면 이 아저씨가 서 있잖아. 여기 흑인 아저씨 그죠? 근데 자리가 비었잖아. 그죠? 못 앉아. 백인 자리가 비어 있어도 여기 흑인들은 요 뒤에부터 여기 글자를 적어놨어요. 여기 화이트라고 요 앞 빠지는 이제 백인만 하고 뒷자리는 흑인이 앉아. 흑인 자리가 없어 서 있어도 앞에 백인 자리가 비어도 못 앉습니다. 이게 이분이 로사 파크스라는 그 당시 54년도 당시에 40살 먹었는 흑인 여성이야. 이 버스 이 자리에 딱 앉았어. 이건 나중에 연출한 사진입니다. 백인 앞에 앉았잖아요. 그죠?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 당시까지. 흑인이 감히 백인 앞에 앉는 건. 이건 연출한 사진이에요. 이 백인 아저씨는 이제 이 사람 변호사예요. 그 운전수가 일어나라 그러니까 안 일어났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운전수가 파출소에 차를 딱 대가지고 경찰을 불러가 이 여성이 체포돼 있어. 왜? 백인이 앉은 자리에 앉았다. 그러니까 이제 하게 넘기실래요? 그러니까 이제 요 몽고메리라는 미국의 이제 남서부에 있는 작은 이제 도시에서 일어났는데 이렇게 체포돼가 이제 경찰서에 잡혀가지고 미국이나 우리나 경찰서에 잡혀가면 무조건 치장부터 찍어요.
안 잡혀가봤죠? 저는 몇 번 잡혀갔습니다. 대학 다닐 때 시위하다가 몇 번 잡혀갔는데, 가면 무조건 이제 지장, 열 손가락 다 찍습니다. 이게 지금 지장 찍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몽고베리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1년 동안 버스 안 타기 운동해서. 그래서 버스 회사가 이제 죽을 지경이었겠죠. 그래서 버스 회사도 뭐 하소연하고 또 이 흑인들이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걸었어요. 이게 차별이다. 이유 없는 차별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55년도에 연방 대법원에서 버스 안에서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는 것은 차별이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미국 사회가 흑인하고 백인이 자기가 앉고 싶은 대로 앉는 거예요. 버스든 지하철이든 어디서나. 이런 사회가 미국 사회였어요. 자, 한 개 더 넘겨볼까요? 요거 딱. 아, 음악이요. 여기서도 넘어가나요? 아니, 거기서는 아니고. 아, 네. 근데, 아, 그래서 요거는 78년도 사진입니다. 미국의 휠체어탄 장애인들이 버스를 증거했어요. 우리나라도 2000년 초에 이거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옥도 간 친구들이 있어요. 벌금도 수도 좀 많이 내고. 왜 이렇게 하냐면, 이 흑인들은 55년도, 54년도에 버스 타기 운동을 했죠? 근데 장애인들은 78년도에 하는 거야. 20년 더 지나가지고 장애인들 버스 타기 운동 하는 거예요. 한 개 더 넘길게요. 여기 보면 재밌는 문구가 있어요. 재밌는 문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버스를 이렇게 점거한 거야, 장애인들이. 근데 이 사람이 요 뒤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영어로, 뭐라고 편말을 만들어놨는데, 이 뭐라고 해놨냐면, I cannot even get to the back of the bus.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말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장애인인데, 실제한 사람. 나는 버스 뒷칸에도 못 앉는다. 그럼 20년 전에 흑인들은 버스 뒷칸에밖에 못 앉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백인하고 그 똑같이 앉을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투쟁했는데 20년이 지난 미국에서 장애인들은 버스 뒷칸에도 못 앉는다는 거예요. 왜? 버스 자체를 못 타니까. 그래서 저상버스를 도입하라. 그래서 미국에는 80년대부터 저상버스. 지금은 어떨까요? 버스는 당연히 저상버스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는 당연히 저상버스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서울만 절반 좀 넘었어요. 저상버스가. 다른 지역 부산을 비롯해서 뭐 대구, 광주 뭐 어디를 가나 저상버스보다 아직도 대단히 일반 버스가 더 많습니다. 이 브라질, 남미 브라질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도 버스는 다 저상버스입니다. 러시아 이런 데가 다 저상버스예요. 버스는 기본적으로 저상버스입니다. 그 버스가 현대버스, 현대자동차였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국내에 만드는 차는 대단히 버스 만들면서 남미,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팔아먹을 때는 저상버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동권이라는 개념이 이때부터 이제 정립되는 거죠. 자, 한개 듣는 게 말고. 자,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요거는 2000년도 초에 장애인도 버스 타고 싶다 이렇게 하고 지금 요건 최근에 이렇게 해서 이제 시내 버스가 이제 부분적으로 저상 버스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시내 버스는 아직도 저상 버스가 없어. 그래서 이제 명절 때 이제 그 서울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터미널에서 이렇게 장애인도 고향하고 싶다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요. 자, 이건 개념적인 건데 그냥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접근권이랑 이제 이동권이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이런 이제 물론 이제 외국에서 외국 장인들이 먼저 만든 개념입니다만 우리나라는 97년도에 법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 법이 뭐냐면 장애인 노인 임상부동의 편의증진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률이에요. 접근권입니다. 이거는 여기 교통수단은 안 나옵니다. 이 편의증진법에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2000년 초에 이동권 투쟁이라는 투쟁을 전국적으로 보여요. 그 투쟁 덕분에 법이 또 하나 만들어집니다. 2005년도에 법이 만들어져요. 그 법이 뭐냐면 교통약자 교통약자법이라고 해요. 교통약자의 뭐 이동 편의 증진법인가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줄여서 교통약자법이라고 하고 97년도에 만들어진 법을 편의증진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2005년도에 만들어진 법을 교통약자법. 이 교통약자 2005년도 교통약자법에 따라서
도입된 게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또 지하철의 엘리베이터와 스크린도 이런 게 전부 다 2005년도 교통약자법에 따라서 이제 도입됩니다. 이 크게 우리나라는 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97년도의 편의징용법과 2005년도의 교통약자법. 이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걸 합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편의시설 모니터링 실태 조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 중에 주로 어떤 법에 따라서 우리가 근거해서 주사지를 만들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나가냐면 97년도에 편의증진법에 있는 규정을 가지고 우리가 체크리스트 다 있을 거예요. 그죠? 모니터링 하려면 체크리스트가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모니터링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97년도에 우리가 편의증진법이 만들어지고 2005년도에 교통약자법이 만들어져서 우리 사회가 엄청난 변화를 겪습니다. 엄청난 변화.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하나씩 볼게요. 한 개 더 넘겨주시겠어요? 전에 다른 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예, 한 개 더. 아까 사진 있는 거 뒤로 계속 넘기세요. 아니 앞으로 말하세요. 예. 연석 경사로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석 경사로. 연석 경사로가 뭐냐면 이게 이제 건축 용어에서 조금 어려운데 연석 경사로가 별게 아니고 우리 길 가다가 횡단보도 있죠?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경계석을 까고 평평하게 해놨잖아요. 그걸 연석경석으로. 그 경계석을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는 연석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계석이라고 해요. 그럼 횡단보도 앞에 가면 횡단보도가 아니더라도 사람 도로가 나오면 그냥 다 밑에 까서 평평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게 연석경석. 자, 이 사람들 미국에 이제 자율차가 운동하는데 이 사진은 1978년도 사진입니다. 1978년도에 미국의 신문에 실린 사진입니다. 이 아저씨가 이렇게 휠체어에 앉은 아저씨가 해머를 들고 힘이 엄청 세요. 뭔가를 꽤 묶고 있어. 이게 경계석이에요. 경계석도. 연석. 이걸 꽤 묶고 있는 거야. 왜? 이것 때문에 휠체어 타는 사람이 도저히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78년도 미국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당연히 우리나라는 그 당시 그랬겠죠. 근데 이 아저씨가 이날 이 시위를 하면서 깨 무슨 콘크리트 덩어리 연석 경계에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이거 이 칼라잖아. 요즘 찍었다는 거잖아, 그죠? 이 콘크리트 덩어리인데 이날 저 아저씨 깨 무슨 덩어리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미국의 국립역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 덩어리 2만 년 전 그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무슨 뭐 인디언들이 쓰던 돌도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78년도에 콘크리트 덩어리 말하자면 산업 폐기물이야. 이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콘크리트 덩어리를 미국 사람들 국립유사박물관에 이걸 전시했다. 왜? 왜 그렇게 할까요? 이날 이 장인들이 한 행위가 그 이후에 미국의 역사를 바꿨다. 무슨 역사를 바꿨겠습니까? 도로를 만들 때는 흙을 만들지 않는다. 라는 게 일반화다. 그게 이때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버 블랙윌이라는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작가예요, 미국에. 이 사람 장인 아닙니다. 장인에 대해서 글 쓰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잘 나가는 작가야. 이 사람이 그 스탠퍼드 리뷰라는 미국 굉장히 유명한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3년 전에 글을 한 편, 칼럼을 발표하는데 연석 경사로 효과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어요. 블랙이라는 사람이 3년 전에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장애인을 배려하는 작은 장벽이 무너지자. 이런 게 작은 장벽이에요. 한 뼘밖에 안 되는 휠체어 사용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엄마와 아빠는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경사로를 향한다. 쇼핑객은 카트를, 여행자는 캐리어를, 심지어 조깅을 하거나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람들도 연석 경사로를
한다. 이 사람들은, 이 휠체어 타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부를 때 비장애인들,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비장애인들 위해서 지금 깨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답답해서 이걸 부수는 거야. 일단 내가 못 다니니까.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휠체어 타는 사람들도 당연히 연석 교사라고 있어서 이제 편리하게 길을 다니지만은, 휠체어 타는 사람들만 편리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유모차 끄는 사람. 캐리어 들고 여행 가는 젊은 사람들. 그죠? 또, 스케이트보드 타는 아이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제가 대학 다닐 때는요, 저는 그 대구에서 대학 다녔는데, 80년도죠?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만 제 그 기억나요. 자전거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자전거 탄 사람들이 인도를 못 다녔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전부 다 차도로 다녔어요. 왜 인도를 못 다니냐면, 자전거 타고 쭉 가면 턱이 나와요. 내려야 돼요. 또 건너서 또 자전거 타요. 이걸 인도 따라 쭉 가다 보면, 수시로 내려서 자전거 내렸다, 탔다가 내렸다, 탔다가 이 귀찮잖아. 그러니까 차도로 가요. 자전거 타서 다 차도로 다녔습니다. 인도를 못 다녀. 이 턱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럼 자전거 타는 사람 못 다녔으면, 당연히 휠체어 타는 사람들도 당연히 못 다녔겠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순천 시내만 어디를 가더라도 턱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사람 다니는 길에는요. 이 전부 다 97년도 편의시민기법에 이 규정이 있습니다. 턱을 제거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사람 다니는 길, 인도에는 반드시 턱을 제거하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78년도, 처음에 78년도 미국도 이렇게 턱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콘크리트 덩어리를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위대한 불명인 거예요. 이게 미국의 이제 보행 문화, 보행의 역사를 확 씹어놓는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이 길을 만드는 틀을 만드는 그 차도와 이제 인도를 구분하는 틀을 반드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장애인들의 시위를 통해서 크게 얻어져요. 그래서 그 효과가 이 연속 경솔 하나가 장애인들이 노력해서 만들었지만 이것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이 등단해서 편리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효과를 미쳤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블랙웰이 연속 경사로 효과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바로 이 연속 경사로 효과를 우리 순천시에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우리가 이게 하고 있는 건 우리만 편해지는 게 아니고 다른 비장애 시민들 전체가 우리 덕분에 편리해지고 또 순천은 관광지가 많잖아요. 그러면 뭐 대구든 부산이든 서울이든 여러 곳에서 여기에 이제 관광 온 외지인들 이런 사람들도 같이 등달아서 편리해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거겠죠. 네, 다음 장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편리해졌어요. 이렇게 유모차 끄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모차 끄고 시내 나가면 크게 못 가는 데가 없습니다. 전부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아이들, 그리고 이렇게 폐지를 줍는 가난한 할머니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길거리를 아주 편리하게 다니는데 근데 이 전부 다 장애인들이 길거리를 편편하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편편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등단해서 이렇게 편리해지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장애인들 덕을 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야구르트 아줌마. 요즘 야구르트 아줌마들 냉동 카드 다 모르고 여기 있는 분들 다 보셨죠? 옛날에는 어떻게 다녔습니까? 손주에도 여름에 땀 뻘뻘 흘리고 추울 때는 또또또 떨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2015년도 이게 처음 등장하거든요. 냉동 카드가. 지금은 냉동 카드 딱 몰고 여기 딱 타고 홈나게 쫙 다닙니다. 이게 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편리해지겠습니까? 옛날에 손들에 끌거나 가방 메고 다닐 때보다. 그러면 이 전동카드가 이게 한국 야구르트에서 전동카드 배달원들한테 이제 전동카드를 2015년부터 보급하기 시작했는데 이 전동카드는 누구 덕분에 우리의 도시의 길거리를 지나다니까 장애인들 덕분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가 전동 휠체어가 어디든지 다 접근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말할 것도 없고 뒷공원까지도 이제 전동 휠체어가 다 다니죠, 그죠? 우리 장애인들 타는 그 길에 따라서 야구르트 아줌마들의 냉동카드가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르트 아줌마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거는 완전히 장애인들 덕분입니다. 장애인들이 우리 도시의 길을 이렇게 닦아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 한국 야구르트가 이름을 바꿨어요. 요즘 한국 야구르트 없어요. 이름 뭐로 바뀌었더라? 하여튼 요거 Y 하여튼 무슨 HY가 HY 바꿨어요. 왜 바뀌었겠습니까? 왜 바꿨을 것 같아요? 네? 전동차 때문에? 왜 바뀌었을까요? 요즘 야구르트 아줌마들 배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안에 뭐가 들었겠습니까? 이 탁 안에 야채 있어요. 또 예, 건강보조식품 다 있죠. 이게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라 생각하면 돼요. 이게 냉장고예요, 냉장고. 그러니까 우리 집 안에 있는 냉장고 안에 있는 거 다 팝니다. 밀키트 파, 도시락도 파, 반찬도 배달합니다. 소고기도 이제 배달합니다. 거기서 소고기. 그러니까 회사가 야구르트, 한국 야구르트라 그러면 우리 이미지가 있죠. 뭐 파는 회사다. 야구르트 파는 회사 이렇게 되는 거다. 옛날에 구름막 꽂고 다닐 때는 야구르트만 팔았어요. 근데 지금은 냉동 카트 또한 지금은 우리 가정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그 음식물들을 전부 다 배달합니다. 근데 회사 이름을 한국 야구르트라 해놓으면 옛날처럼 야구르트 파는 회사로 소비자들 인식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구르트 파는 회사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신선 제품 일체를 배달하는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려고 회사 이름 바꿨어요. 그리고 야구르트 아줌마라는 명칭은 2018년도에 공식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그 회사에서. 뭐로 바뀌었을까? 예? 모르죠. 우리 그냥 야구르트 아줌마라 그러죠. 근데 사실은 바뀌었습니다. 프레시 매니저로 바뀌었어요. 프레시 매니저. 신선 제품 관리자라는 뜻이죠. 우리말로 하니까. 프레시 매니저. 확 바꿨습니다. 회사가 완전히 통째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런 한국 야구르트가 HY라는 회사로 완전 통째로 바뀌고 야구르트 아줌마들 야구르트 배달하는 사람들이 신선 제품 일체를 배달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의 혁신 누구 덕분이냐면 장인들. 장인들이 길을 이렇게 닦아놨기 때문에 한국 야구르트는 회사가 없어. 그래서 야 이렇게 길이 잘 닦여 있는데 우리 배달원들 왜그 손수레 끌고 다녀야 돼? 우리도 장인들처럼 전동 카트 이런 어떤 그 사원이 그런 아이디어를 냈을 거예요. 거의 손수레가 이렇게 그 전동 카트로 바뀌면서 회사가 통째로 바뀌고 그럼 이 손수레가 이 전동 카트로 바뀔 수 있는 그 계기는 누가 제공했냐면 우리가 제공. 우리가 이 도시의 길을 이렇게 닦아놨기 때문에 야구르트 아줌마들이 전동 카트를 몰고 다닐 수가 있는 이런 게 아까 이야기했던 그대로 연석 경사로 협파해. 그냥 그 턱을 제거하고 경사를 만들고 인도를 편편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일어나는 변화인 거죠. 그죠? 우리 땅에 장애인들이 살지 않았다면 이런 변화가 저는 없었어요. 우리 이 땅에 비장애인들만 산다면 아직도 우리는 횡단보도 앞에 턱이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장애인 덕분에 훨씬 더 편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다 넘겨줄게요. 자, 이런 작은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아파트의 현관인데 여기는 계단이 아예 없죠. 만들 때부터. 또 뭐 휠체어 탄 사람이나 뭐 아기나 뭐 아니면 노인들이나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걸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해요. 유니버설 디자인. 그러니까 애초부터 건물이나 제품을 설계할 때부터 장애물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저는 집이 대구입니다. 대구에 있는 우리 아파트, 제가 사는 이 라인,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도 보면 계단이 5개가 있어요. 근데 옆에다가 경사로를 별도로 만들어놨죠. 이게 편의시설.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는 편의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는 없어요. 편의시설이라는 거는 뭔가 장애인들에게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시설이 편의시설이에요. 유니버설 디자인에는 편의시설 개념이 없죠. 애초부터 불편함이 없으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애초부터 우리 아파트는 계단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경사로라는 편의시설을 별도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요걸 조사하겠다. 유니버설 디자인에서 우리가 조사할 게 없어요. 애초부터 없으니까 장애물이. 근데 이거는 애초에 장애물이 있고 그 장애물을 또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 경사로라는 별도의 편의시설을 이렇게 97년도에 우리나라 편의시설이 굉장히 세세한 겁니다. 전 세계 어디 내놔도 이게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세세한 법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끝나요. 경사로가 끝나는 지점 있죠? 끝나는 지점까지 손잡이가 쫙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끝에 끝나는 지점에서 30cm 정도 손잡이가 더 나와 있죠. 법에 정해져 있어. 어떤 경사로가 왜 딱 끝나버려? 그 경사로 끝나는 지점에서 손잡이가 딱 끝나버려요. 그거는 불법입니다. 30cm 끝나는 지점에서 30cm 이상 나와 있어야 돼요. 왜? 사람이 완전히 땅바닥에 휠체어를 탄 사람이 완전히 평비에까지 딱 내려앉을 수 있도록 조금 더 튀어나와 있어요. 법에 정해져 있어요. 우리 아파트는 아주 법에 딱 맞게끔 그 경사로를 설치한, 손잡이를 설치한 거예요. 그리고 손잡이 끝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정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산에 가니까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가 있더라고요. 우리 전남에는 있나요? 혹시? 소장님? 우리 순천에 있어요? 어.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가 있는 그 지자체가 꽤 많습니다. 요즘. 그래서 요즘 관공서 가보면요. 최근에 저는 관공서 뭐 어디를 파출소든 뭐 경찰서든 소방서든 구청이든 어디를 가더라도 출입구 앞에 딱 들어갈 때 출입구에 계단 안 만들어요. 요즘 관공서. 안 만듭니다. 전부 다 평지로 돼 있어요. 전부 다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이렇게 해놨죠. 좀 높이가 아니면 실제로 내가 고향한테 놀랐겠네요. 네? 좀 높이가 아니고 경사가 높이가 작아서 달리기 좋더라고요. 네. 경사로 이제 그 혼자 제가 말씀드리죠. 경사로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아파트 제가 이 아파트에 20년째 살고 있는데 제가 사는 저 라인에는 휠체어탄 장애인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파트에서. 그러면 이 경사로가 무료 기물입니까? 아니죠. 이 경사로는 무슨 법에 따라서 설치합니까? 97년도 편의신기법에 따라서 설치합니다. 그 편의신기법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장애인들이 직접 찾아 투쟁하고 노력해서 그 법을 만들어 90년대 우리 선배 장애인들이. 그래서 장애인들이 노력한 법에 따라서 장애인들 때문에 이 경사로가 만들어지는데 정작 장애인 아무도 없어 우리 라인에는. 그럼 이 경사로 괜히 그 포스코 건설에서 돈 들여가지고 쓸데없는 걸 만들어 놨습니까? 아니죠. 장애인이 이걸 이용만 하더라도 무수한 사람들이 이걸 이용한다. 매일매일 이용한다. 특히나 어떤 사람들, 아까 우리 봤는 것처럼 유모차 그런 사람들, 또 할머니들, 80 넘으셔서 혼자 보행이 안 되시는 분들, 보행기 잡으려 외출하시는 어르신들 있죠. 그분들 전부 다 일로 다니고, 인라인 스케이트 탄 아이들, 자전거 탄 아이들 전부 다 이 길로 다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애인들의 그 노력 덕분에 만들어진 시설물이지만은 실제로 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아파트에 있는 이 라인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이 경사로 덕을 보는 거예요. 이걸 아까 그 블랙의 말로 따지면 이런 걸 우리가 연석 경사로 효과다. 이건 연석 경사로는 아니에요. 이건 일반 경사로긴 하지만은 연석 경사로 효과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는 말. 이거는 빈말이 아닙니다. 장애인이 편해가지고 비장애인 불편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들은 덩달아서 편해지죠. 자, 다른 얘기예요. 자, 이거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대구 그 시내 한복판에 횡단보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만들자 해가지고 만드는데 이 횡단보도 21m짜리 횡단보도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우리 대구에는 우리 단체가 만 5년 동안 여기서 100번의 시위를 했습니다. 1년에 20번씩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시내 한복판에 횡단보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 왜
시내 한복판에 왜 횡단보도가 없었냐면 이 밑에가 전부가 지하도로가 산도 전부 지하도로가 있어. 이게 여기는 없는 게 아니고 이 일대에 횡단보도가 있었어. 그래서 여기에 장애인들 못 다니니까 여기 횡단보도 설치해 달라고 그리고 5년 동안 100번의 시위를 했어.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횡단보도 하기 설치하는 게. 지하상가 상인들이 싼 수를 들고 지하상가 상인들이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횡단보도 설치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 위로 다니면 안 되잖아. 지하상가 상인들 지하로 들어와야지. 상인들 때문에 대구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제가 서울 갔습니다. 2010년도에. 서울이 명동 앞이에요. 명동. 여기가 요 밑에가 명동 지하철역이에요. 8차선인데 여기서부터 여저 다음 쪽에서 이 길이 더 이어집니다. 한 2km 정도가 그냥 직선으로 쫙 8차선인데 횡단보도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서울 가고. 야, 여기 대구보다 심하네. 여기도 왜 횡단보도가 없겠습니까? 이 위치 전부 다 지하상가예요. 사람 다 지하로. 그래서 서울에 서울에 이제 우리 한자연이라고 있어요, 그죠? 가서 이렇게 여기 상황이 이렇다. 여기에 우리 대구처럼 횡단보도 설치한 투쟁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한자연에서 장애인 150명이 여 몰려가지고 시위해가지고 횡단보도 하게 났어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한 개만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여기 세 개는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도 한 개만 있어요. 그러면 여기 횡단보도 설치해 놓으면 휠체어 탄 사람도 물론 편해지죠. 그럼 휠체어 탄 사람만 편해집니까? 아니죠. 다른 시민들 다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자전거 타는 사람들. 방금 자전거 짊을 주고 지하로 내려가요. 캐리어, 큰 캐리어도 여행하는 여행객, 명동 같은 데 여행객도 엄청 많겠죠. 이런 사람들 어떻게 다닙니까? 캐리어 들고 지하로 내려가요. 다양한 할머니들. 장인들 덕분에 이렇게 비장애인들이 신났죠. 한 개 더 넘길까요? 대구에서 우리 시위할 때 무단횡단 타기 투쟁은 100번에서 100번 되게 21m짜리 횡단보도 한 개 설치한다고. 여기는 서울 명동에서 어쨌든 장애인들이 아니 도로를 점거해. 르나이언 소장이라고 저기 노덕성의 도봉구 소장 아주 젊었을 때 김성은 중국 김성은이가 마이크 잡고 한동구 다 소장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해서 명동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장애인들 노력해서 만드는 거죠. 횡단보도. 근데 그 횡단보도 덕은 장애인들만 보는 게 아니고 그 곳을 지나는 모든 시민들이 다 이게 덕을 봅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편하면 도로가 편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다음 넘길게요. 스크린도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스크린도어는 2005년도에 서울에서 만들어져요. 이명박 씨가 서울시장 할 때. 왜 만들어집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죽자사 투쟁해가지고 이 스크린도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스크린도어가 그렇게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게 2005년도 교통약자법에 딱 명시가 되어버립니다. 지하철 있는 곳에는 반드시 스크린도어와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국 어디를 가나 어느 그 도시의 지하철을 가나 스크린도어가 완벽하게 구성돼요. 100%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만 들었어요. 선생님들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지하철 타고 오세요. 이거 있는가? 스크린도 없습니다. 그 유럽이나 미국에 여행 못 해보신 분들은 보세요. 넷플릭스나 이런 드라마나 미국이나 유럽에 나온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거기 지하철 장면이 간혹 나옵니다. 거기 지하철 보시면 스크린도어가 있는 거 없는 거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스크린도어를 있는 거 없는 거 봤는데 한 군데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일본 가면 스크린도어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일본은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도시에 따라서.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는 이게 완전 밀폐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반밀폐형이 많습니다. 반밀폐는 그냥 위에는 그냥 설치 안 하고 반틈만 설치. 이건 반밀폐형이라는데 그런 것도 많아요.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완벽하게 완전 밀폐형 스크린도어가 전국의 모든 도시에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스크린도어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한국이 전 세계 최고 선진국입니다. 물론 지하철도 깨끗하고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크린도어가 아주 멋지죠. 그래서 스크린도어가 없었을 때, 그러니까 2005년도 이전에는 한 해 동안 지하철에서 죽는 사람이 50에서 70명이었어요. 전국에서 한 해 동안. 지금은 죽을래 죽을 수 없어요.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럼 그전에 스크린도 없어서 지하철에 사람 죽을 때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들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술 취한 아저씨들이, 술 취한 40대, 50대, 60대 아저씨들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자살한 사람, 그 다음에 젊은 여성들 생깁니다. 이 사람들 저 대부분 비장애인들입니다. 술 먹은 아저씨들이 제일 많이 죽었는데 장애인들은 술 먹고 빈둥빈둥 다닐 수가 없어요. 그냥 술 안 먹어도 다니기 힘들어. 근데 술 먹고 빈둥빈둥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술 먹고 빈둥빈둥 하다가 여기서 떨어져 죽은 아저씨는 전부 비장애인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노력해서 투쟁해서 만든 스크린 도어 덕분에 비장애인들 목숨을 엄청나게 많이 살렸다. 한 개만 더 넘겨볼게요. 이 시각장애인들이 스크린도 설치하라고 시위하는 장면입니다. 2004년도 이수역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선로로 52분 동안 점거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스크린도 설치, 여기 중국입니다. 장면. 2003년도에는 송내역, 여기는 부천이에요. 부천. 서울시는 아닌데 1호선 구간인데 거기서 서울 면학교 학생이 한 명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위를 합니다. 2003년도에 이렇게 전단기 시위를 하잖아요. 성남장에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명박 시장이, 그 당시 이명박 시장이 들은 척도 안 해요. 근데 여기 내려가서 1시간 동안 선거를 점거해보니까 난리가 나요. 근데 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서울 시민들이 시각장애인들을 엄청 욕했어요. 천만 시민의 발을 걸고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이런 시위한다고. 지금 서울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욕먹는 거, 이거는 뭐 유도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지금도 욕먹고 있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이 신문에, 방송이 워낙에 크게 나오니까 이명박 시장이 이게 2004년도 11월 달에 이 시위를 했거든요. 2005년도에 5월 달에 우리나라 최초의 스크린도어를 서울 용산역에다가 설치합니다. 이 시위 때문에. 그때 마침 또 2005년도에 교통약자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법제화가 됐거든요. 스크린도어. 이 사람들이 시위를 보면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 스크린도어가 세계 최고입니다. 이런 역사를 몰라. 이런 역사는 교과서에 실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역사를 알아야 돼요. 교과서에. 왜 우리 스크린도어 세계 최고니까. 우리나라 스크린도어가 왜 세계 최고가 되느냐? 시각장애인들의 노력. 그 이전에 시각장애인들의 추락사.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교육청 공무원들한테도 서울에 있을 때 교육하고, 교육부 공무원들, 심지어 공무원들한테도 교육하고, 이야기를 빠짐없이 해요. 그러면 교육하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다. 우리 아이들도 이거 알아야 된다. 우리 그 교과서에 실려야 된다. 내가 몇 번이나 들었어요. 근데 아직도 교과서에 없습니다. 안 실려요, 이런 내용이. 잘 따라요. 이게 더 넘길까요? 그냥 넘길게요. 여기도 보면, 이게 이제 장애인 전용 주차장입니다. 요즘은 보면 분홍색의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 생기고 있어요. 이 파란색 장애인 전용 주차장하고 이 분홍색 임산부 전용 주차장의 차이가 뭘까? 우리 그 편의시설, 이게 편의시설이잖아요. 단원들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차이가 뭘까? 네? 차이가 뭘까요? 색깔이 차이. 장애인이고 임산부. 또 이게 차이가 뭐냐면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저 같은 비장애인이 차를 땄겠다. 어떻게 됩니까? 얼마야? 10만 원 벌금. 근데 내 같은 남자가 임신할 일이 없는 남자가 급해서 그냥 이거 됐다. 들켰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욕먹고 치고 벌금 없습니다. 왜? 이거는 법에 따라 설정입니다. 준법 97년도 편의시기법. 이거는 그냥 설정한 거기 때문에 법에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법에 근거가 있어 벌금을 매기든가 마든가 하지. 그렇다고 여기 막 때려박는 거 아니죠, 그죠? 요거는 그냥 장애인을 배려해야 된다라는 이런 사고가
임산부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시적 장애인이라고 그래요. 임산부는 일시적 장애인. 왜? 임신기 동안은 장애를 경험하니까. 그래서 이게 만들어요. 지하철에 가면 이런 거 있어요. 이것도 맞아요. 여기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 화장실 변기가 3개가 있어. 3개가 있는데 3개가 다 이상하죠. 요거는 일반 변기, 이거는 그 편의징계법에 따라서 손잡이가 있는 변기, 요건 이거는 어린이용인데 이거는 무슨 법에 따라서 설치할까요? 이건 법에 없습니다. 그냥 설치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97년도 편의징계법에 따라서 반드시 공중 화장실에는 소변기 1개 이상에는 손잡이를 설치해야 돼요. 이건 법입니다. 편의증기법에 공중 화장실입니다. 식당 화장실이 아니에요. 식당 그 공중 화장실이 아니고 개인용 사사로운 화장실로 공중 화장실은 뭐 공공 건물 안에 있는 화장실이거나 우리가 야외에 있는 일반적인 공간 데 있는 화장실이 공중 화장실이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소변기 하나 이상에는 손잡이를 설치. 편의증기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아동복지법에 이런 거 없어요. 아동용 소변기 설치 이런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설치. 왜? 장애인을 배려한다면 아동도 또 다른 이유에서 아이들도 우리 사회가 배려해야 된다라는 인식. 이거는 배려한 약자를 배려해야 된다라는 인식 그런 문화가 확산되고 있죠. 누구 덕분에? 장애인들 덕분에 확산되고. 자, 다음에 이 양산통도사예요. 저는 이제 절을 좋아해서 절에 틈만 나면 이제 작은 절, 큰 절 다니는데 제가 다니본 절 중에 양산통도사 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한번 가보세요. 언제 그 시간 되면 통도사 정말 좋습니다. 우리 장애인들 다니기 진짜 좋아. 좀 평지해. 약간 경사가 있어도 장애인들이 다니기 아주 또 국립공원 중에도 장애인들이 다니기 아주 좋은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고향이 경상북도 청송군인데 그 청송군에도 사과가 유명한 동네, 그 주황산이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장애인들이 거의 끝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휠체어 등산. 페니시들 정말 잘 갔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우리 그 야유회나 아니면 센터에서 뭐 연수나에 휠체어 타신 분들하고 같이 여행 갈 때 거기 한번 가보시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통도사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통도사는 절도 좋고 아름답지만은 장애인 페니시스를 참 잘 났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나라에 원래 이제 문은 여기 뭔가 한 게 더 있어요. 문 덕적인 게.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넘어가야 되잖아. 이걸 다 제거해. 왜? 휠체어 다 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게 휠체어 경사로가 아니면 장애인 마크잖아요. 경사로가 이따만한 차고 지나 트럭도 지나다니고 해놨어요. 제가 스님들이 뭐 마음이 좋은 분은 좋지만 이것은 다 제가 찍었거든요. 왜 이렇게 경사로를 이렇게 넓게 해놨을까? 휠체어가 한 요만큼만 해도 충분히 다니는데 이땅도 넓게 해놨는데 경사로를 나 그 이유를 몰랐어.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됐어. 중국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넓게 해놨을까요? 차는 아니고 차는 이 안에 못 들어와요. 차하고 비슷한데 카트가 있어요. 카트. 이 절이 엄청 크니까 카트에다가 쌀 같은 거 실어서 이렇게 주방에 막 나르고 물건 같은 거 나르요. 그 카트가 꽤 커요. 어, 소형 차 통만이에요. 그게 이 경내를 수없이 많이 지나다니는 거예요. 이게 휠체어도 지나다니지만은 그 선임 절 안에서 일하는 일꾼들 카트도 이 길을 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해진다라는 그 말, 연쇄 경사로 똑바라는 것이 이 절에서도 통용되구나라는 걸 제가 직접 눈으로 이렇게 목격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접근성, 이동성의 이제 의의가 이런 겁니다. 다른 게 아니죠. 이거는 장인들이 노력하고 장인들이 이런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지만은 이 변화의 결과는 장인들한테만 오는 게 아니고 물론 장인들이 1차적으로 혜택을 받습니다만은 장인들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끄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아이들, 아니면 카트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장애인들의 덕을 보고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치어내서 우리를 자위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링,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가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받아주세요. 네. 이, 한번 숙소에서 김면도 있네. 네. 안 계냐고. 가져온 거 같아. 여기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서울에 가면 다누림 센터라고 있어요. 거기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관광지원센터, 장애인 관광지원센터.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제 뭐 관광약자, 뭐, 노인도 포함되고, 또 관광약자라고 하면 아니 이거 있어요. 교통약자라고 하면 우리 법이 장애인 교통법이 아니고 교통약자법이에요. 교통약자라고 하면 장애인은 당연히 포함되지만은 어린 아이들 교통약자인 거죠. 그러니까 짧은 아기들 다 교통약자고 어르신들도 전부 다 교통약자예요. 그리고 관광약자라고 하면 관광약자라면 대표적으로 관광약자는 당연히 장애인 포함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어린아이도 관광약자, 또 어르신들도 관광약자, 또 누가 관광약자겠습니까? 임산부. 네? 임산부. 어떤 사람은? 임산부. 임산부도 당연히 관광약자. 또 너 아까 이야기했잖아. 네. 노인하고 어린아이. 또 누가 다르겠습니까? 교통약자에는 안 들어가는데 관광약자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외국인. 외국인. 네, 외국인도 관광약자예요. 네. 우리나라 글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네. 관광약자에는 외국인이.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서울에 있는 다누림 관광센터라고 거기서 우리가 서울은 관광객가 워낙에 많습니다. 우리가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제가 있던 조직에서 이 사람들한테 일을 외주를 받아가지고 관광지를 이제 실태 조사를 하고 실태 조사했는 걸 기반으로 해서 다누림 센터 홈페이지에다가 이 관광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관광지를 소개하는데 포인트가 되겠습니까? 장애인 이시설 중심으로 관광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 관광지는 예를 들어서 경복궁이다. 그러면 경복궁의 뭐 역사나 이런 것들 이런 것좀 써요. 그런 거 일반론적인 걸 좀 쓰고 경복궁에 장애인 화장실은 어디에 있다. 또 경복궁에는 휠체어 탄 사람들이 어디까지 접근 가능하다. 뭐 이런 거, 편의시설 같은 것도 경복궁의 장애인 화장실에는 어떻게 있다. 이런 걸 전부 다 실태 조사를 해서 그 홈페이지에다가 경복궁의 편의시설을 이제 소개하는 그 일을 이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수행을 해서 서울에 있는 관광지 300 곳에 제가 다 가져본 건 아니지만은 우리 이제 모니터 단원들을 이제 보내서 이 체크리스트 이걸 가지고 모니터 단원들이 우리 사무실에 이걸 이제 이메일로 전달하면 모아서 요 사진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요걸 이제 업로드 시키는 거죠. 여기는 어디냐면 서울도서관. 서울도서관을 이제 모니터했는 단원들의 이제 체크리스트를 제가 샘플로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샘플로 이걸 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 어떤 부분에 이제 모니터링을 이제 할 것인가라고 제가 담당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작년에는 요 앞에 우리 시내 길거리 그쪽으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편의시설 모니터링은 워낙에 다양해요. 길거리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고, 길거리 작년에 길거리 모니터링 했다가 아마도 권리생활 시설 수도 있겠죠, 그죠? 찻집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뭐 이런
학원이라든가 이런 게 근린생활시설인데 아마 그쪽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관광지도 할 수 있죠, 그죠? 관광지.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거죠. 작년에 이제 시내를 했다면 올해는 예를 들어 그 순천은 관광지가 많으니까 관광지를 해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앞으로 이거는 뭐 모닝해서 담당자들하고 정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다음에 이제 편의시설별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편의시설별로. 그러니까 공간이 아니고 편의시설별로. 예를 들어 점자블록 한번 해보겠다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점자블록만 쭉 이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잠깐 좀 넘겨주실래요? 또 뒤로 앞으로 가.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백 말고 아니 거꾸로 말고 앞으로 네. 또 뒤로 또 뒤로. 자, 점자 블록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해 왔어요. 우리가 이제 주로 모니터링 한 사람들은 시각장애인들이 아니죠. 물론 시각장애인 단체 같은 데서 시각장애인 쪽에 뭐 합니다만은 이 점자 블록도 혹시 그 편의 시설별로 우리가 모니터링 해보겠다는 언젠가 점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죠 없는 게 몰라요. 점자가 진짜 음악으로 하는 데가 정말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4, 5년 전에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 토론회를 할 때 제가 그 토론자로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 시내를 돌아다녀봤어요. 서울 시내도 아니야. 우리 서울 시내 영등포 일대 한 4km 그냥 걸어서 쭉 길거리 다니면서 제 눈에 띄는 점자 블록을 음감으로 만든 사례를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건 영등포 지하철 가는 입구인데 여기가 이제 계단이잖아요. 계단인데 점자 블록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왜? 점자 블록, 아니, 지금 계단이 나타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점자 블록을, 점자 블록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땡땡땡 이렇게 있는 거는 정지하라는 뜻이고,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있죠. 그거는 일로 쭉 가시오라는 이제 그런 표시입니다. 여기 해놓으면 안 되지. 물론 여기도 해놔야 되겠지만, 밑에 여기다 해놔야 되겠죠. 계단이 시작합니다. 그럼 뭐,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그 신지팡이를 싣고 있는데, 이렇게 딱 서로 볼록볼록한 요 다 감지가 돼요. 이렇게 발로 밟으면 여기 서라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서서 이제 그 힘집하기 앞으로 이렇게 두드려 봅니다. 그럼 계단이 있는지 뭐가 있다라는 거죠. 서라는 건 거죠. 여기도 있어야지. 이제 내려가니까 여기도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만 가야 일부도 안 되는 거죠. 자, 이거는 계단이 와서 이거는 계단 앞에 설치한 건 잘못되지. 여기 보면 이거는 일자로 딱 돼 있잖아요. 여기 가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점으로, 점자로 점명이죠. 점명은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너무 딱 붙여놓은 거야. 편의신기법을 보면, 여기서 몇 센치 떨어서 점자 블록을 하라는 게 다 봅니다. 그러면 이게 뒤로 이격거리라는 게 있어야 돼요. 한 이쯤에다가 설치해야 돼. 그래야 이제 피지팡이를 하면 이게 딱 감비가 되잖아요. 계단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개 더 넘겨볼까요? 이거는 보면 절자블록이 쭉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 매듭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것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게 끊겨버리잖아.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이제 규정대로 제대로 설정해서 이거는 그냥 쭉 그냥 일자로 그냥 쭉 빼놨어요. 다음 또 볼까요? 자, 이건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거 아시는 분? 네? 뭐, 상대하고 되면, 네? 오른쪽으로 키우겠다. 오른쪽으로요? 네. 하고 이제 전장으로 오른쪽으로 이 중간 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다가 해가지고 네. 그러면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데 무시 보세요. 이건 잘 모르는 분들 진짜 많아요.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 그 시즌 가해가고 진짜 그런 게
병원 선생님 같은데. 이거는 여기 설치하면 안 돼요. 여기다가 설치해요. 여기가 중앙이라서 여기 설치하는 게 아니고 왜 여기다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횡단보도 중간인데. 이게 이 턱 있잖아요. 턱. 횡단보도 앞에 턱. 시각장애인들한테는 턱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턱이 있어야 여기서부터 길이 끊어지고 차도가 시작하는 부분이라는 이 턱을 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은 인지를 합니다. 근데 휠체어 탄 사람들한테는 안 되지. 턱이 있으면 안 되지. 턱을 깎아야 되지. 연속 경사로를 만들어야 되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항상 시각장애인들과 이제 휠체어 타는 지체장애인들하고 이렇게 맡아야 되는 부분이 시각장애인들은 턱을 남겨줘야 된다. 그래야 감지가 된다는 거죠. 근데 휠체어 타는 사람들한테는 택도 없는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들이 길 다니면서 유심히 보시면 그 턱 있잖아요. 턱 제일 끝에 한 2cm 내지 3cm 정도 완전히 턱을 깎는 게 아니고 2cm, 3cm 정도 턱을 남겨놨어요. 오늘에도 가면서 한번 보세요. 항상 그게 편의점ገብ을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턱을 완전히 깎아버리면 안 돼. 이턱 깎더라도 제일 끝부분은 약간의 턱을 남겨둬야 됩니다. 편의점격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왜 남겨두겠습니까? 시각장애인들이 감지하라고 하게 돼요.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여기에다 설치해요. 턱이 있는 쪽에. 예전에 어떤 문제가 많았냐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도 이제 점자별로 한 개, 두 개 딱 해놨잖아요. 그럼 여기도 있나요? 우리 건물에 여기도 없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그 점자 블록이 그 엘리베이터 딱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점자 블록을 엘리베이터 어느 부위에 설치할까요? 오른쪽에 버튼 있잖아요. 버튼. 거기다가 점자 블록을 설치해놔야 돼요. 그래야 이거 딱 서서 손으로 두들두들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버튼을 누르 끄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다 어떻게 옛날에는 대부분이 엘리베이터 한 공간에 거기다가 딱 이제 그 점자 블록을 설치해놨는 거예요. 그럼 시각장애인 딱 서서 손 이렇게 더듬잖아요. 그럼 엘리베이터 문밖에 안 만져져. 거기 버튼이 없잖아. 버튼 있는 쪽에다가 점자 블록을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하면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여기에다가 게 아니고 여기다가 턱이 있는 쪽에다가 점자 블록을. 근데 어떤 데가 보면 어떤 그, 횡단보도 앞에 가면 이 턱을 경계선을 전부 다 제거해 놓은 데 있어요. 그런 데가 오히려 더 많아요, 그죠?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일반 턱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 점자 블록을 설치한다면 이쪽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턱이 있는 쪽에다가 점자 블록을 설치. 시각장애인들한테는 턱이 보행에 굉장히 도움되는 것이고 휠체어 탄 사람들한테는 턱이 완전히 그거는 완전히 큰 장벽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차이가 장애인 유형에 따라서. 그리고 또 유시 보시면 어떤 게 많냐면 이걸 뭐 대충 설치해가지고 그 시각 이거는 약속이에요. 이게 이렇게 지금 일자가 나 있잖아요. 그럼 발을 감지하거든 시각장애인이 그럼 여기다가 가는 거예요. 요 방향따라. 근데 어떤 거는 보면 점자 블록을 옆으로 만약에 이렇게 틀어서 막 아무 때나 설치하는 거야. 이걸 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틀리고 요 선이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각장애는 이걸 요렇게 나 있기 때문에 요따라 쭉 직진하는 거거든요. 이게 틀어져 있으면 일로 가라는 건 줄 알고 그것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방향이 정확하게 이 횡단보도를 향해서 요 선형이라고 그러고 요 일자로 된 거를 선형 블록이라고 그러고 요 적으로 된 거를 정면 블록이라 이건 정지하는 것이고 이건 가라는 것이에요. 어디 가냐면 이게 방향이에요, 방향. 이렇게 이걸 틀어놓으면 사람이 일로 가고 있어요. 이런 것도 유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한개 더 넘겨볼까요? 이런 식으로. 뭐 어쩌라고 여기 서 있으면 흰지팡이 쫙 해고 이까지 다 있지도 않도록 막 이렇게 막 여기는 이렇게 막 하고 어지럽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끝인가? 한개 더 넘겨보실래요? 자, 요거는 잘 된 겁니다.
이건 이제 서울의 영등포 치아산가인데 여기 보면 요 형광 여기 형광색이에요. 형광. 그래서 이게 왜 이게 설치되냐면 99년 동안 대구에서 지하철 화재 사건이 나서 사람 200명이나 죽었어요. 그래서 대구에 가면 대구 지하철은 지하철 그 승강장에 이 점자블록이 쫙 있는데 여기 전부 다 형광색을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불이 나면 정전이 되고 깜깜해져요. 그러면 요걸 따라서 대피하라고 이게 그 점자 위에다가 이렇게 형광색을 입혀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인들한테는 또 특히 휠체어한 장애인들은 못 발리는 장애인들한테는 이 점자가 편리한 게 아니겠죠. 목발 짚고 가다 보면 여기 걸릴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죠? 또 휠체어 타고 가다 보면 하고 그냥 일반 보행자들도 점자가 있으면 불편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대피로 형광색으로 대피로를 이렇게 만들어놔서 점자가 단순하게 시각장애인들한테만 쓰이는 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한테도 뭐 정전이 되거나 이런 화재가 나거나 그럴 때 대피로 부시를 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건 점자를 가장 아주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스타일이고요. 대구도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은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서울에서는 여기 처음 봤어요, 제가. 서울은 지하철은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영등포 지하철 나가니까 이게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한다라는 거는요. 모니터링을 한다라는 거는 물론 잘못된 거를 개선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죠? 그러면 두 번째 목적도 있어요. 그건 뭐겠습니까? 잘된 걸 선전하는 거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창의적으로 편의시설을 잘 만들어 놨다. 그럼 그걸 우리가 모니터링 결과 발표할 때 그 사진을 찍어서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우리가 하더라도 아주 신경 써서 잘해놓은 데도 있어요. 그럼 그런 건 찍어서 우리가 이거는 모범 사례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른 기관이나 다른 민간 업체에서도 이런 걸 많이 만들도록 우리가 홍보 같은 거 할 때 그런 걸 사용을 하는 거죠.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문제점들 개선하는 것도 개선하는 게 가장 큰 우리의 목적이지만은 또 다른 목적은 잘된 걸 선정하는 것도 우리의 목표다. 그 목표를 정확하게 우리가 자꾸 문제점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보여요. 근데 좀 마인드를 긍정적으로 하면서 잘된 거, 또 창의적인 거, 그런 거 우리가 찍어서 이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편의시설은 이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법에 없더라도 이런 건 법에 없습니다, 여러분. 편의시설법에 여기에다가 뭐 형광색을 해가지고 대피로로 표시하라 이런 건 편의시설법에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이 편의시설을 아주 창의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고 이건 좋은 사례인 것입니다. 다음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요거는 인천의 간섭 5번이라는 제가 이제 찍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점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점자로 규정대로 잘 설치를 했잖아요. 이렇게 설치했는데 이러다 보면 이 시각장애인들의 동선하고 비장애인들의 동선이 겹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장애인들이 이제 줄 서가 여기는 피하고 이쪽에 비장애인들 줄 서시오라고 이렇게 네, 부분이라는 이것도 법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창의적으로 시각장애인들도 편리하고 또 다른 비장애인들도 방해를 안 받게 이렇게 만들고 이게 창의적이고 이것도 모범적이죠. 한 개 더 넘길까요? 근데 일본의 이게 그 시즈오카 여기라는 그 지하철역인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기 이제 전자로 시각장애인 동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 분홍색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이거는 이제 피장애인들의 동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좋은 사례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공간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지만은 편의시설의 항목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점자 블록을 집중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또 우리가 그 항목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면 원래 같은 제일 좋은 게 뭐겠습니까? 어떤 편의시설을 우리가 어떤 항목을 하기가 제일 좋겠습니까? 원래는 입구, 예? 입구에 그게 아니에요. 키오스크.
올해 1월 28일부터 키오스크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된다. 법에 따라서 어느 법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올해 1월 28일부터는 키오스크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2년 전 2021년도에 개정돼가 지금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부산센터에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다시 이제 키오스크 모니터링을 해요. 키오스크 모니터링을 하는데 키오스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때 그 범위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키오스크를 한다고 하면 순천 시내에 있는 키오스크 다 하는 건 불가능한 우리의 그 여력으로는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죠. 선생님들 같으면 키오스크를 만약에 한다면 어디에 있는 키오스크를 제일 먼저 찾겠습니까? 어디 그부터 해보고 카페 또 선생님 카페 야외더라고요. 음. 우리 참 인터넷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싶다. 또 선생님부터 뭐 어디를 키오스크를 한다면 다는 못해. 제일 먼저 어디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버스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범위를 정하면 제일 먼저 그 해야 되는 건 공공시설을 공공시설. 근데 카페나 이런 데는 법에 적용이 안 돼. 한참 적용되고 한참 적용되고. 뭐든지 법이 생기면 페니스를 생기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적용하겠습니까? 공공시설. 예를 들면 여기나 이런 데 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그 부산에서 우리 센터에는 뭐를 정했냐면 동사무소의 무인 발급기 1차로 해서 동사무소 부산시내에 있는 동사무소의 무인 발매기 그죠? 민원 발매기 있죠. 그것도 키오스크잖아요. 그거를 이제 조사를 작년에도 일부에 원래 이제 전수 조사를 이제 그러니까 민간은 법이 항상 늦게 적용돼요. 제일 먼저 적용되는 건 무조건 공공시설. 그래서 공공시설 우리 때리기가 좋아. 또 공무원들은 우리의 밥이잖아. 우리 세금으로 저 월급 받으니까. 그래서 범위가 넓고 양이 많으면 공공시설부터 하면 우리가 화장실을 하고 싶다. 화장실이라는 하나의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 모니터링 해보다 그러면 공공시설 화장실부터 하는 거예요. 민간 화장실보다. 작년에 우리 그 부산 그 센터에서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뭐를 했냐면 부산은 그 낙동강 하구에서 그 낙동강 하구에 공원이 5개, 생태 공원이 5개가 있어요. 낙동강 부산 북쪽에서 저 밑에 이제 그 을수도 거기도 이제 생태 공원이거든요. 그런 데가 자꾸 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화장실이죠, 화장실이. 근데 그 강변에는 우리 그 순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강변에는 북박이 화장실이 못 만든다. 법에 따라서. 하천법에 따라서. 우리 건물에 저런 화장실을 못 만든다. 강변에는. 그럼 어떤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동식 화장실. 컨테이너 박스처럼 생기는 거. 그것밖에 못 만들어요. 그럼 그 이동식 그 화장실에 이제 있는 그게 이제 우리 배설물은 땅으로 하수로 빠지는 게 아니고 수거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는 밑으로 파고 있는데 강이기 때문에 항상 이동식이 돼요. 거기에 부산에 54개가 있어요. 그 낙동강 그 강변에 그 이동식 화장실. 그걸 다 전수조사를 하니까 40% 정도가 휠체어 리프트가 작동해요. 54개 중에 40% 정도. 그래서 그걸 우리가 모니터링해서 발표해가지고 부산시내에 발표 드렸습니다. 오늘 언론에는 난리가 났어요. 아니, 없는 것도 문제가 되죠. 없는 것도 문제가 되죠. 편의시설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있는데 작동 안 하는 게 더 큰 문제죠. 없는 것보다 있는데 작동 안 하는 게 더 큰 문제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막 부산시에서 싹 다 고쳤습니다. 그걸 지금은 100% 작동.
이게 휠체어를 딱 타면 리프트가 쭉 올라가야 되는데 이놈이 아예 올라가지도 않는 것도 있고 가다가 중간쯤에 서버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용량 자체가 전동 휠체어를 못 올리는 수동만 올릴 수 있고 전동을 못 올리는 그런 기준도 있는데 그래서 부산시가 엄청난 예산을 싹다 보니까 지금 다 이렇게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다. 여기도 우리가 순천도 아마 이동식 화장실 전부 다 순천시에서 설치했을 건데 이동식 화장실 그 위치와 개수는 순천시에다가 전국에 청구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 지도와 숫자를 딱 해서 이동식 화장실에 리프트가 없는 건 없는 거대로 문제야.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용 못하니까. 그거는 그대로 카운트하고 있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거. 전부 다 조사해서 발표하면 순천시가 다 뒤집어집니다. 또 이거는 100% 이거는 개선을 해요. 계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공간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지만은 항목 키오스크 이동식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 또 육교 제가 보면서 육교도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교통약속법에 따라서 육교에는 엘리베이터나 경사로를 설치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저쪽 광양서도 쭉 오면서 유심히 봤는데 육교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경사로도 없어요. 전부 다 불법입니다. 그럼 육교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 또 육교 뭐한 열 몇 개는 있겠죠. 또 순천 시내 혹은 뭐 순천 광양 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범위를 정해서 육교를 조사를 해서 육교를 모니터링 그래서 육교에 엘리베이터나 경사라고 오는 게 100% 신문에 딱 내용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육교에 가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공공 데이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육교 정보가 쫙 올라와 있어. 거기 보면 페니스 있는 거 없는 거 다 표시해요. 그거 다 보고 있으면 돼. 그럼 금방 보고 조사해가지고 보도자료 이렇게 쓰면 돼. 이런 거는 불법이고 그리고 데이터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신문사나 이런 데서도 아주 뉴스로 잘 들어줍니다. 그런 거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간으로만 우리가 모니터링 어느 지역을 해야겠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항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해봐야겠다 하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이거는 그냥 그때 서울의 다누리 센터가 우리 제가 일하는데 연구 용역을 줘서 우리가 실제로 한 겁니다. 이게 양식이에요. 양식. 이렇게 해도 되고 물론 순천센터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양식을 쓰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양식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법에 있는 모든 항목을 다 하려고 하면 편집도 편의점법에 있는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중에 꼭 필요한 걸 됩니다. 예를 들면 편의점법에 보면 복도의 통로의 폭이 얼마인지 이런 게 있습니다. 복도는 뭐 90cm 이상이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모니터를 안 하더라도 그런 건축법에 규정이 다 있어요. 근데 복도의 넓이가 아주 옛날 건물이 아닌 이상 복도의 넓이가 편의점법에 따른 넓이가 안 나오는 복도가 없어요. 그런 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복도의 넓이 얼마야 된다.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뺐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한 거예요. 여기는 공원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모니터링이에요. 그죠? 화장실, 이런 어떤 항목을 가지고 모니터링하는 거. 공원이라는 관광지라는 하나의 공간을 서울 시내에 있는 관광지라는 공간 그 중에 여기는 뭐 경복궁이나 이런 야외 공간이 아니고 서울 도서관이라는 하나의 이제 그 건물에 대한 접근성 조사입니다. 제일 먼저 주 접근로가 나옵니다. 이거는 어디든지 다 해야 됩니다. 그죠? 건물을 하려면 주 접근로라는 것은 건물까지 가는 길입니다. 건물까지 가는 길. 그러니까 우리 이 건물도 일로 들어오는 길이 몇 군데나 있겠죠, 그죠? 그 들어오는 진입로예요, 진입로. 그 진입로에는 진입로가 너무 이렇게 발음은 안 되겠죠. 경사도에 대한 거 있고 또 진입로에 보행 장애물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진입로에 인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인도 중간에 전국에다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길도 있잖아, 그죠? 요즘은 그런 게 거의 없긴 한데, 아니면 나무 하나 이렇게 있어. 필터가 못 지나가는 그런 인도도 있습니다. 진행도에 그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그 다음에 주출입구는 우리 이동으로 어떤 출입구가 두 개잖아요. 뒤쪽에 앞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편의시설법과 한 건물에는 주 출입구에만 편의시설이 돼 있으면 됩니다. 주 출입구에 편의시설을 도저히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된다면 뒷문에 해도 돼요. 주 출입구, 뒷문에 경사로를 설치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 건물은 주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주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해놓고 뒷문에는 경사로가 없죠. 법상으로는 하나가 없습니다. 앞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규정에 편의시설법 규정에 주 출입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출입구에는 주로 문제가 되는 게 당연히 경사로겠죠. 경사로죠. 경사로의 경사 각도는 우리 편의시설법에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원칙은 12분의 1이에요. 이 12분의 1이라는 높이가 1m가 되면 그 경사의 길이가 12m 나가야 돼요. 이게 지금 한 1m 되겠죠? 이게 한 1m 됩니다. 그러면 요 정도 높이의 계단이 있으면 경사로가 몇 m 나가면 12m. 저 벽쪽으로 나가야 돼요. 엄청 길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사로를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휘어서 경사로를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만약에 우리 건물이 도로에 붙어 있으면 1m 정도 계단이 있는데 12m를 빼려면 인도를 다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도로에 접해 있는 건물의 경사로를 내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2분의 1 정도로 완만한 경사도가 안 되면 6분의 1까지 해도 된다라고 법에 지금 6분의 1. 그러면 6분의 1은 또 이게 1m면 6m 나가야 되고요. 여기서 저 벽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로변에 딱 붙어 있는 그림 같은 거.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면, 경사도 딱 되면 이거 그 6분의 1은 적어도 돼야 되는데 6분의 1은 안 되네. 그럼 우리가 고발 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질 가능성이 항상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법에는 뭐라고 또 정해놨냐면 구조상 어쩔 수 없으면 경사로를 못 만드는 거. 만들 방법이 없잖아. 우리 건물이 여기 있고 여기서 바로 있는데 경사로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인도를 다 먹어야 돼. 그럼 그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그게 내 건물 안에만 경사로를 설치해야 돼요. 내 땅 안에만. 인도에 경사로를 다 놨대. 그 불법이에요. 이게. 그럼 내 땅 안에만 경사로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이 경사로를 못 내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경사로가 없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우리가 좀 고발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도 시야도 안 먹힙니다. 그건 구조상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법에는 다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경사로가 없다. 그리고 저 건물은 경사로가 없다. 출입구에. 저 건물은 무조건 불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 구조상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센터에도 경사 각도 재는 기계 같은 거 있죠. 제 생각에는 그 경사 각도 몇 분의 몇 재는 거 이런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첫째 경사로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있다면 실제로 우리가 해봤을 때 휠체어 타다 이건 전동이 기준이 아니고 수동 기준입니다. 수동 기준으로 했을 때 혼자서 경사를 올라갈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이제 사용성 모니터링이라고 해요. 법적 모니터링은 아니에요. 실제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휠체어 탄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혼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 때도 몇 도 이렇게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사로가 있다 없다. 그리고 혼자서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다. 아니면 누군가 도움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다.
이렇게 그게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이제 문이 이제 자동문인가 수동문인가 이 문은 우리는 자동문이다 수동문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법에 없습니다. 자동문은 하나는 법 규정이 없어요. 수동문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자동문이 있으면 실제한 사람들도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이제 또 자동문인지 수동문인지 구분하는 이 법에는 없는 거지만 이게 모니터링 체크가 있을 때는 이게 법에는 없지만은 우리한테 필요한 우리가 넣을 수 있다. 그다음 실내 공간입니다. 실내 공간은 이제 복도가 1m 20cm 이하인 구간이 있다 없다. 뭐 통로가 90cm 이하인 구간이 있다 없다. 이건 전부 다 법에 나와 있는 편의시설법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이건 특히 도서관 실내 공간이기 때문에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휴책하고 여기 사진에 잘 나와 있지만은 이 책꽂이 사이로 휴책하고 쭉 지나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게 있다. 특히 전동은 지금 폭이 넓은 그런 건 잘 봐야 되겠죠. 장애인 주차장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모든 공공기관에는 주차 공간이 없는 데 같으면 모르겠지만 모든 공공기관에는 장애인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공공기관 예를 자동파출소라고 칩시다. 그 공공기관에 그 주차 노면이 한 명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에 장애인 주차장을 설정해야 됩니다.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일반 민간 기관은 아니에요. 공공기관에는 그냥 반드시 장애인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안내시죠. 인포메이션. 이거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그 단을 이렇게 낮춰놨는가, 낮추지 않았는가. 뭐 그런 거. 우리 기차역 같은 데 가면 장애인 창구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단이 좀 낮게 돼 있죠, 그죠? 그런 게 있는 거면 이런 건 이제 뭐 매표소도 마찬가지예요. 매표소도 장애인을 고려해서 이렇게 데스크 높이를 낮추는 게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거를 이렇게 유심히 보시는 특히 관광지 같은 데는 항상 매표소가 있기 때문에 그 매표소에 휘젓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이제 살펴보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입장 넘겨보면 엘리베이터는 뭐 항상 중요한 실내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제 적극적으로 넣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기본이죠, 화장실은. 또 화장실은 물론 우리 그 편의증진법의 규정에 보면 그 화장실이 뭐 폭이 1.6m고 깊이가 2m 이상의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저는 자를 가지고 화장실의 폭과 깊이를 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화장실에 이제 휠체어가 갔을 때 특히 전동 휠체어 갔을 때도 화장실 내부에서 회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중요하고 또 손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잡이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걸 잘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일반 화장실 안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장애인 화장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다음에 그 장애인 화장실이 남녀 공용인가 아니면 구분되어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우리 보시면 제일 좋은 거는 뭐겠습니까? 일반 화장실 안에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된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다음에 별도로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거 이건 두 번째 좋은 거예요. 그걸 남녀 공용으로 쓰는 거 이건 최악이죠. 화장실 이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화장실이 있는가 뭔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체크를 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이 있고 또 가족 화장실이라고 따로 이제 이 가족 화장실에 가보면 이게 많이 늘어나는데 가보면 이제 뭐저 애기들 기저귀 교환하는 거치대 이런 것도 있고 또 아기들 앉는 의자도 이렇게 있어요. 화장실 안에 그런 거를 주로 이제 가족 화장실인데 가족 화장실이라고 별도로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다목적 화장실이라고 이렇게 간판을 붙여놓은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간판 붙여놓은 데 안에 들어가면 애기 앉는 뭐 그런 자리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애인 화장,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장애인 화장실이라는 용어는 저는 안 맞다고 그래요. 편의시설은 장애인만 이용한다는 게 아니에요. 또 아까 우리가 그 앞 시간에 우리가 편의시설의 의미 같은 걸 살펴봤는데 편의시설 개념은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개념은 장애인만 이용하라는 그 시설이 아니고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장애인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장애인도 이용, 그러면 장애인도 이용한다는 개념 안에는 다른 사람도 이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넓은 화장실에 저는 이제 넓은 화장실이라고 장애인 화장실. 그러면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아기를 데리고 화장실 가요. 아기 밖에 놔두고 화장실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일반 화장실에 가고 아기 안고 그 화장실 사용해도 엄청 불편하잖아요.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는 화장실 이용할 때는 장애인 화장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애인 화장실, 넓은 화장실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 넓은 화장실은 장애인만 이용하라는 게 아니고 그 넓은 공간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나 예를 들어서 이따만 높이의 캐리어를 가지고 화장실 갈 수 있죠, 그죠? 젊은 사람들이. 그럼 그 캐리어를 가지고 화장실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가면 일반 화장실에 그 캐리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도 넓은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 화장실이라는 이름을 붙여놓는 것보다 뭐 다목적 화장실이나 뭐 가족 화장실이나 이런 식의 일반 화장실 개념의 이름을 붙여놓는 게 저는 장애인들한테 거의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화장실은 그 화장실 이용할 때도 장애인들은 별도의 화장실 이용해야 돼. 이런 개념이 있는 것보다 일반 화장실 안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서 그 일반화식 이건 중요하라고 하죠. 그 일반화시키는 어떤 특수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인식 개선의 문제예요. 사용도 문제가 아니야. 사용성이 일반 화장실 안에 있든 뭐 밖에 따로 있든 사용하는데 뭐가 오히려 밖에 따로 있는 게 사용하는 건 더 좋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장애인에 대한 인식, 편의시설에 대한 원래 기본 취지라든가 인식 이런 걸 보면 중요 일반화하는 게 훨씬 좋다. 이름도 장애인 화장실보다 다목적 화장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구분해서 합니다. 그다음 수유실. 수유실도 우리는 체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서울의 다누림 센터라는 거는 관광약자 지원센터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지원센터, 관광약자 속에는 외국인도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도 당연히 궁금해요. 그래서 수유실, 그 엄마와 아기를 위한 수유실도 별도로 있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더라도 장애인 쪽에만 국한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노인 분야도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유모차나 애기들 분야도 우리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도 시각이 넓어지는 시죠. 그다음에 휠체어 대여소, 휠체어 대여소를 할 때 유아차 대여소가 있는가 이건 같이 하면 되죠. 법에는 없어요. 법에는 유아차 대여소 이런 건 없습니다. 휠체어 대여소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법에는 없는 거지만은 유아차도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휠체어 있고 이렇게 유아차도 같이 딱 있으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유아차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유아차는 우리 보통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일반사에서 모르게는 뭐를 유아차라고 해요? 애기들 찬 차는 뭐라고 그러죠? 유모차라는 거죠. 유모차라는 언어가 여성 차별 언어로 찍혔어요. 왜? 유모라는 게 유는 뭡니까? 아기라는 뜻이 아기. 모는 엄마는 유모차니까 아기와 엄마만 있어야 돼. 근데 유모차 아빠 밀면 안 되나? 그럼 유모차라는 그 순간에 이 유모차 미는 사람 누구여야 되는데? 엄마와 아기의 차니까 아기는 타고 엄마는 미는 거야. 그게 유모차라. 그래서 여성들이 반박을 했어요. 남녀 차별. 자, 그래서 용어가 뭐로 바뀌었다? 유아차. 유아는 아기차는 아기차. 그 아기차는 엄마가 밀 수도 있고 아빠가 밀 수도 있는 거지. 그 엄마가 빠졌어요. 용어에서. 이거는 이제 그 용어의 민주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할 때는 키오스크 항목도 없었는데 제가 일부러 오늘 교육 때문에 키오스크
넣었습니다. 키오스크가 이제 올해 1월 28일부터 키오스크 접근성을 보장하게 돼요. 근데 이걸 시행은 됐습니다. 법에 딱 시행일을 명시해놨어요. 1월 28일이라고. 그런데 시행령이 아직 개정이 안 됐어요. 법은 시행되는데 시행령이 개정이 안 됐어. 그러면 카페에 있는 키오스크는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시행령이 만들어서 봐야 알겠지만. 근데 100% 되는 거는 어디에 있는 키오스크는 100% 된다? 공공시설에 있는 거는 무조건 적용이 된다. 그래서 동사무소 민원발급이라든가 아니면 기차역이나 지하철역에 있는 티켓 거기 지하철역에도 키오스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런 거는 무조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뭐 점자블록 잘 되어 있는가 안내견 입장 가능한가. 예를 들면 어디에 박물관이든 뭐 식물원이든 이런 거 하면 개 그림 이렇게 그려서 X 딱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개는 들어오지 말라는 거지. 근데 안내견은 아닌 거죠. 안내견은 단순한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게 혹시 동물이라고 해서 모든 동물이 다 적용되는가 이런 것도 살펴봅니다. 그다음에 오디오 가이드, 시각장애인에서 오디오 안내 가이드, 점자 홍보물, 큰한자 홍보물 이런 게 있는가? 공공기관에 가보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런 게 있겠나 싶었는데 대부분 다 뭐 서울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다 있어요. 이 오디오 가이드 이런 거는요. 이게 시각장애인들한테 꼭 필요하죠. 그런데 비장애인들한테 많습니다. 오디오 가이드. 설명이 그러니까 안내인이 따라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안 따라다니는 경우도 더 많잖아, 그죠? 공무원 같은 데 가면 가이드가 해주면 참 그렇지만 가이드는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비장애인들도 오디오 가이드를 써요. 시각장애인들은 아주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수어 통역이 있는 데는 제가 뭐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관광지에. 그 경복궁 같은 데 가면 있어요. 근데 아직 근데 뭐 웬만한 데는 없습니다. 또 대부분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영상으로 된 콘텐츠 설명이 영상으로 하면 그래서 수학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 식물관에는 이런 게 있고 이런 의미가 있어서 영상으로 그 다르다면 줘요. 우리 국가 전문 이런 데도 아마 있을 거예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정보, 그다음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정보 이런 것들이 기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체크를 합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진을 다 찍어서 이렇게 보고서에 이렇게 올리고 사진을 보고 확인하게 되는 거니까. 자, 요거는 그냥 제가 써봤던 이제 샘플이고 우리 여기 순천센터는 순천센터대로의 체크리스트나 조사표를 별도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나요? 예. 질문이요. 그 체크리스트가 아마 우리끼리 있다고 했는데 네. 저도 그래서 제대로 잘 안 맞지만 이거랑 똑같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당시 이제 가수를 만나야 되는데 박홍철 교수, 박홍철 교수님 해석한다면 아마 이거 보험했던 거 어디서 체크리스트를 볼 수 있으니까 아마 이거랑 똑같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윤상호 수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국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국가기관에서도 흔한 많은 영향을 미칠 거고, 일단 마음에 일단 해보려고, 여기 보면 주치립도 있고, 그다음에 소매 공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주치립부 같은 경우는 경사로 출입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이제 경사로가 12분의 1 이하다, 6분의 1 이하다, 혹시 그 이상으로 된 건 빠져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폭도 마찬가지로 뭐 1.2m 이하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에 속하나요? 1.2m가? 이게 1.2m 편의점식으로 규정이에요. 네. 실질적으로 2.2m 이상인데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이면 더 좋겠다는 뜻이니까 네.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복도에 이거 가끔씩 교수님이 생각인데 한 명의 장애만 가지 않잖아요. 또 양쪽의 장애를 갖추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부정복이 배로 이상 돼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심리적 안정적인 이야기를 했었다고 그거에 되니까 학자들의 이야기가 너무 이상적이어서 네. 그러면 좋은데 건축 한 사람들은 목표를 쭉 줄여야겠지. 그래야 사무 공간이 넓어지니까. 그냥 이제 또 하나 이야기는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상승수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그 윤상욱 센터장님이 전국적으로 강의하셔서 이야기를 우리도 이제 다목적 화장실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는 그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를 맞고 후자는 좀 현실적으로 부담적이거든요. 전자가 왔다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장애인들만을 위한 화장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이어야 되죠. 그러면 일반 화장실도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미국이 맞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일반 화장실도 전부 다 장애인 이용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적용돼요. 근데 딱 하나 있는 장애인 화장실에 모두가 사용해버리면 이제 불편한 사람 모두가 사용해버리면 정말 장애인은 불편하거든요. 여기 장애인 화장실 말고도 적용될 게 있어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도청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1층에 장애인 화장실 딱 하나 있어요. 2층부터 20 몇 층까지는 장애인 화장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다목적 화장실이 된다고 하면 우리들 특성이 있거든요. 장애인들 같은 경우 화장실 가면 최소한 10분이에요. 제가 소들만 보는 데도 10분이고 큰일 보면서 2, 30분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럼 참지도 못하죠. 혹시 그런 분이 보셨나 모르겠어요. 장애인 쪽으로 계신 분들이 화장실 안에 들어가다가 그냥 다 했다.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화장실에 장애인 화장실이 최소한 한 개 이상 있고 다목적 화장실 있으면 법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로지 하나 있는 장애인 화장실에 다목적까지 써버리면 답이 없어요. 공중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때문에 그중에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현실은 또 다르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장실을 측정했던 부분 우리가 했는 게 이제 여기도 보고 이거는 우리 그 모니터 단원이 이게 직접 보고한 건데 각 층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화장실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만 있어요. 10층짜리라도 그냥 1층에 하나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 서울도서관은 각 층에 장애인 화장실이 다 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법 이상으로 하는 거니까. 네, 또 시간이 어떠셔? 4시간 넘었네요. 시간이 조금 오버했습니다. 원래도 열심히 해주시고, 하여튼, 우리가 하는 거는 변화를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바꾸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냥, 실제로 뭘 하면, 순철 씨가 안 바꾸면 안 되도록 우리가 압력을 행사하는 게 이것도 우리 모니터링의 연장이에요. 그냥 조사하고 발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이제 실제로 개선이 되는가를 끊임없이 이제 재모니터링 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런 것도 계속 잘 해주셔야 돼요. 저 부산에서 그 공원에 간이 화장실 모니터링하면서 그 54개를 3번을 했어요. 3번. 3번을 했습니다. 그 개선이 됐는가. 그 처음에 한 번 하고, 두 번째 하니까 개선이 안 된 거야. 또 이제 다시 전화해서 요구를 했어요. 예산이 없다는 거야. 세 번째, 11월 달에 갔는데, 세 번째 딱 모니터링 갔는데, 그때 이제 공사하는 아저씨들 딱 만났어요. 물어보니까, 부산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전체를 지금 고치고 있다라고 이제 어디 고치는가 그 한보다 이쪽 보여주는데 우리가 지적있는 화장실이 다 그렇게 적혀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고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아, 우리의 작은 실천이 이런 큰 변화를 일으키구나. 그게 이제 개선되고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지켜보는 게 이제 모니터링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